네, 서울교통공사 직업기초능력 NCS 설명을 맡은 김정재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서울교통공사 저희 준비한 자료는 봉투 모의고사 형태인데요. 봉투 모의고사 1, 2, 3회 3개차 모의고사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에서 모의고사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일단 먼저 설명을 드리고 어떤 방식의 대응이 적합한지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 숫자는 80문제예요. 그리고 이 80문제를 90분에 풀어내야 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1분 한 문제당 1분하고 한 10초 안쪽에 풀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풀면 80문제를 전부 풀 수 있겠지만 실제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어떤 문제는 읽는 데만 1분 걸리는 문제도 있고요. 어떤 문제는 1분 안쪽에 풀 수 있는 문제도 존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시간 내에 많은 문제들을 푸는 그 관점으로 보신다고 하면 1분짜리 문제 또는 1분 30초짜리 문제 또는 어떤 문제들은 한 40초짜리 문제, 이런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단답형 형식이고요. 규칙 대비 적용하는 그런 형태의 문제고요. 이 정도 문제가 되면 규칙에 대한 이해나 아니면 복잡한 규칙을 정리하는 단계를 거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 80문제 중에서 이쪽 문제들은 모두 다 푼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좋고, 그리고 나서 남은 이쪽 1분 30초형 문제들을 나중에 모아서 접근하시는 게 문제 풀이 숫자를 크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들을 1번부터 80번까지 순차적으로 풀기보다는 이 문제를 제한된 시간 내에 가장 많이 풀 수 있는 방법이 뭔지에 대해서 전략을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1회차 문제를 푸실 때 자신만의 전략을 하나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 풀이 숫자를 최대한 늘리는데 어떤 게 도움이 되는지를 검토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 이제 한 세트를 다 풀었다라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여러분들한테 데이터가 남아 있어야 돼요. 어떤 데이터냐면 한 문제를 풀 때 랩타임을 시계를 꺼내 놓고 한 문제당 시간을 쭉 재보셔야 됩니다. 그 중에 어떤 문제는 2분이 훌쩍 넘어가는 어떤 문제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문제들을 보시면 이 문제들의 특성이 어떤 문제인지를 판단하셨다가 2회차, 3회차 모의고사 풀 때는 일단 뒤로 넘기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일단 중요하다. 첫 번째 전략은 시간이었으면요. 두 번째 전략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여기 보시면 10가지 영역이 나와 있습니다. 자, 자기계발 능력, 대인관계, 직업윤리, 의사소통, 자원관리, 조직이해, 문제해결 능력, 그 다음에 정보능력, 기술능력, 수리능력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10가지 영역들이 전부 나타나 있는데 이때 여러분들한테 가장 핵심이 되고 여러모로 유용한 영역들이 문제해결 수, 보통 의수문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의사소통 능력, 문제해결 능력, 수리 능력에 관련된 문제들이 정교하고 복잡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자기계발, 대인관계, 직업윤리, 그 다음에 어디 있나요? 자원관리, 조직이해, 정보, 기술능력, 이 나머지 6개 영역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접근하실 때 좀 단답형 위주의 문제들이 좀 많이 있다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와 쉬운 문제를 구별해서 90분대에 가장 많은 문제를 푸는데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를 푸는데 문제의 난이도가 높다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하시면 의수문에서 높은 형태의 난이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영향력이 의수문에서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 강의를 들으시면서 어떤 핵심 포인트가 있는 문제들을 제가 찝어줄 거예요. 그런 문제들을 푸실 때 다른 사람과 다른 문제를 맞췄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문제를 풀어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어떻게 접근해 가느냐, 어떤 나만의 방식이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 접근 방법이에요. 그래서 단답형, 규칙 적용형, 또는 규칙을 이해하거나 복잡한 규칙을 추론하는 시간 걸리는 순서를 여러분들이 정리해 갈 필요가 있다. 두 번째는요, 영역별로 문제의 난도 차이가 나타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문제 푸시기 전에 내면화 시켜서 들어가야 된다. 세 번째는 의수문에서 나타나는 좀 난도 높은 문제에서 실질적인 변별력이 결정되는데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팁을 좀 받아들이고 변화할 준비를 갖추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실질적으로 가장 많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 관점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 텐데요. 자, 1번 문제 보시면 단답형 문제예요. 자, 자기 개발의 특징이 뭔지, 그 다음에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일단 어떤 문제에서 옳고 그름을 표현했을 때 여기에다가 옳은 것은 동그라미, 틀린 것은 X자를 표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정리하시다 보시면 이 80문제 중에서 OX로 틀린 문제가 한 문제 내지 두 문제 꼭 나옵니다. 그 인간이 맞는 것과 맞지 않는 것이 논리적인 말이고, 맞는 걸로 생각하고 그거의 반대를 맞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혼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꼭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부분에 표현해서 나중에 답지를 고를 때 한 번 더 검토하게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자, 한번 볼게요. 1번. 주체는 자기 자신이, 자기 개발은 환경과 목표 설정을 고려해서 적합한 과정을, 지속적인 자기 개발은 누구나, 5번 직무에 한정하여, 이런 말들이 여기에 핵심어거든요. 그래서 핵심어를 기준으로 살펴봤을 때 직무에만 한정하는 게 아니라 생활 전반에 관련돼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번 문제는 단계예요. 수립 단계에 관련된 설명이고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건데, 이 부분들이 약간 NCS적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NCS의 내용은 어떤 내용, 규칙, 절차, 과정, 이런 것들이 이 지문 내에 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을 정도로 제시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기본적인 그 상식 수준이었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런 문제를 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는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들을 제시해주는 문제 스타일이 NCS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번 보시면 1단계 직무정보 탐색, 2단계 자신 환경 이해, 3단계 목표 설정, 4단계 전략 수립, 5단계 실행 평가 단계에 관련된 이야기들이 이렇게 쭉쭉 나와 있잖아요.
그 관계를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 정보를 탐색해서 직무 관련된 환경의 기회와 장애 요인을 파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직무에서 요구하는 능력 수준을 판단하고 자신과 환경에 대한 것들을 판단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이 틀린 문제가 됩니다. 자,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일단 문제가 굉장히 길죠. 자, 3번 문제 보시면 김대리와 이주임의 대화 내용이에요. 대화 흐름에 비추어 봤을 때 조언할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보기. 조언사항으로 뭐가 맞습니까? 이런 내용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중요한 말은 사실 이런 거예요. 흐름, 상황을 보고 조언에 맞는 것들은 그러면 이 전체 내용을 다 읽지 않은 게 좋겠죠. 기본적으로는 핵심이 되는 내용만 살펴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피곤하죠. 그랬더니 불안해요. 잘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내서요? 그러니까 시간 늦게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도 부족해요. 혼날 뻔했어요. 여유가 너무 없어요. 전체 내용이 그 일에 쫓기고 그 다음에 근무 시간이 많고 질책이 두렵고 여유가 없습니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김대리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이 무엇일까요?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흐름에 맞춰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고, 자, 1번 한번 볼게요. 그러면 공부를 하세요. 이런 말이잖아요. 자기가 이제 어떤 지식이 부족하다라는 내용이 그렇게까지는 없었으니까 1번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불안하고 여유가 없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여유를 가지세요 라고 하는 2번이 정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의 경우에는 초점을 맞추실 게 전체 흐름을 판단하는 데까지 지문을 읽고 자신의 직접적인 요약 내용을 정리한다. 이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5번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약간 선택형 문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선택형 문제에 가까워서 여기 보시면 영수, 윤주 이렇게 신입사원들이 자기계발과 관련된 발표 내용을 한 건데 올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자신한테 주어진 정보는 이 선택지까지 관련된다 이렇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럴 때 이런 것들이 의미 있는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조혜리의 창이라는 게 이 성의 부분을 보시면 2번부터 5번까지 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짝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데에 정답이 있을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하시고, 예를 들면 뭐 영수의 말이나 민지의 말 정도가 굉장히 크리티컬한 포인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수가 뭐라고 했냐면 자기 개발의 첫 단계, 자신 확인, 대화 통해서 알아가는 것. 그래서 표준화된 척도를 이용해서 자기 자신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아, 인식, 여기에서 정답이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한 번쯤 확인해 가시면 정답을 빠르게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들도 보시면 예를 들면 자신 확인, 자신을 알리는 걸 뛰어넘어서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는 거, 그래서 자기를 브랜드화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글을 읽으실 때 명사 위주의 핵심어를 기준으로 읽어 내려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떤 내용에 중요한 부분을 의사소통 능력에서는 여러 가지 좀 함정들이 좀 있거든요. 다른 부분에서는 사실을 전달하는 데 초점이 있는 그런 문제의 경우에서는 명사 위주로 쫓아가면서 읽어가는 것들이 시간을 절약하는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이 문제의 경우에는 선지를 폭넓게 활용함으로써 자신이 읽을 내용을 결정하고 주도적인 입장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볼까요? 6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 한 30초나 20초에도 문제를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6번 문제부터 6번 문제부터 대인관계 능력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팀, 그러니까 제가 대학을 다닐 때만 해도 관료제의 한계에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므로 타스크포스나 팀이나 뭐 이런 그 네트워크 조직 이런 거에 대한 대안으로서의 고려가 많았고, 지금은 이런 것들이 좀 보편화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6번에서는 비효율적 팀의 징후로 적합하지 않은 내용은, 그러니까 적합한 거, 징후로서 적합한 거를 어딘가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생산성 하락, 불평등 증가, 적대, 갈등 이런 말들이 있죠. 예. 그런데 여기 3번에 보시면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를, 되게 긍정적인 그런 포인트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읽어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7번은 타인 설득하는 방법과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보시면 보고 느끼고 변화시키는 전략이다. 그래서 이 보고 느끼고 이렇게 해요. 2번 상대방 이해 전략인데요. 상대방을 협상 과정상 갈등 해결을 용이하게 하는 전략이라고 했는데, 희소성을 해결해서 갈등을, 그러니까 희소성을 해결하게 되면 물적 인적 자원을 뭐 이렇게 넓혀준다거나 이런 문제로 해결하는 전략인데요. 상대방한테 자신의 문제점이나 약점을 이해시킴으로써 공감을 유도하게 하는 게 상대방 이해 전략이겠죠. 그래서 다른 부분에 관련된 설명을 진행하고 있다. 호혜관계는 서로 간의 관계, 이런 말일 거고요. 헌신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바를, 뭐 여기 똑같은 용어가 있기 때문에 부가적인 설명은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회적 입증은요, 다른 사람, 객관적인 설득 전략에 해당하겠죠. 자, 8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협상에서 나타날 수 있는 실수와 그 실수에 대한 대처 방안을 잘 연결하고 있지 않은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특정 입장만 고집하는 전략을, 그런 실수를 하게 되면 서로 의견을 교환한다. 뭐 괜찮은 것 같아요. 두 번째, 협상의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대해서는 의견 차이를 조정하면서 최선의 해결책을 찾는다. 이 경우에 묻는 기회로 활용해서 협상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듣기만 한다. 이 전략은요, 그 협상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을 때 설명하는 거고, 협상 통제권을 잃을까 두려워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기가 협상할 수 있는 한계를 명확하게 상대방한테 제시해주고 저 상대방이 요구하는 전략을 그대로 쓰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번이 다른 연결 부분이었다. 그래서 목표를 벗어나게 하면 기록하고 협상의 길잡이로 삼는다. 너무 많은 염려를 했을 때 이런 것들도 각각 명사 위주로 연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9번, 10번 두 문제 연속짜리 문제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전략회의예요. 민 팀장과 조 팀장의 회의 내용입니다. 이 전체 내용 중에서 두 문제가 딸려 있기 때문에 맥락적인 이해와 사실적인 확인은 두 단계로 나눠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맥락적인 이해 부분에서는 전체 회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판단하는 단계까지만 확인하시면 되고, 실제 사실 확인에서는 해당 부분을 문제를 풀면서 찝어서 이야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9번 보시면 어떤 단계의 과정인지
이 사람들이 어떤 단계에 있는지, 의견 불일치인지, 대결인지, 적대인지, 협상인지, 갈등 해소 단계인지를 살펴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9번은 먼저 읽고 문제를 푸시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10번을 보시면 적절하지 않은 언급은 그래서 각각이 대안이나 아니면 자신이 느끼는 의견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9번, 10번에서 무엇을 물어봤는지를 먼저 판단하시고 글을 읽는 게 여러모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조 팀장하고 민 팀장 이야기를 보시면 덜 달게 해주세요. 그래, 달지 않으면 맛이 없을 거라는 비판이 나와요. 이러는데 이 사람들의 입장을 보시면 하나는 영업이고요. 하나는 상품을 개발하는 팀의 입장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야기가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9번 문제 보시면 이 사람들이 일단 의견이 불일치가 발생해서 서로 해결점을 도출하고자 대결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번하고 3번하고 좀 헷갈리는데 적대적 현상이면 상대방의 의견을 부정하고 반격을 사용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에 해당한다. 10번 문제 한번 보시면 조 팀장과 민 팀장 상황에 비추어 내용상 적절하지 않은 언급을 보시면 문사원이 조 팀장과 민 팀장의 갈등은 핵심 문제에 대한 갈등으로 서로 공존할 수 없는 개인적 스타일 등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핵심 문제에 공존할 수 없지는 않고요. 서로 그 설탕을 어느 정도 넣는지 여부에 대한 입장이고 각 부서의 입장으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전체의 입장에서 각 부서의 입장을 조율한다거나 각 부서의 입장을 서로 비틀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공존할 수 없다까지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 이 부분이 아까 밖에서 9번에서 얘기한 적대적인 그런 부분과 일맥상통하는 그런 함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11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은 윤리와 관련된 문제가 11번부터 5문제 나타납니다. 개인 윤리도 일단 난도가 그리 높지 않고 단답형 형식의 문제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시간을 좀 줄인다는 입장으로 사실 확인형으로 글을 읽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개인윤리, 직업윤리에 관련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다 보시면 개인윤리와 직업윤리를 대조적인 관점으로 글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윤리는 개체로서, 그런데 직업윤리는 직업인으로서. 2번 보시면 개인윤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널리 인정될 수 있는 가치 판단, 직업윤리는 개인 직종에 따라 특화된 가치 판단 기준으로서 존재할 뿐이므로, 여기서부터 좀 이상해요. 공통된 요소를 일반화될 수 있는 공통된 요소를 통해 일반화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만 직업윤리도 예를 들면 봉사정신 또는 성실성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보시면 공통된 요소로 일반화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거에 대한 설명이다. 3번 보시면 직업윤리는 개인윤리를 바탕으로 관계성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4번은 인간은 규범적 존재 또는 직업윤리는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근본적인 원리 때문에 규범이 좀 차이가 난다. 이런 부분이고요. 5번째는 상호관계성을 갖는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자, 12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번 보시면 전화 예절을 알려주는 장면이에요. 사원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어느 부분입니까? 자,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보셨을 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의할 부분은 뭐냐면 내가 지문 내의 내용을 가지고 뭔가를 판단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요. 이 지문에 있는 내용이 상식적이기 때문에 좀 글을 먼저 확인하고 접근하는 것보다 상식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일치했을 때에는 자기 상식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상식과 이 부분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때는 지문에 근거해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사원이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은 어떤 부분입니까? 그래서 1, 2, 3, 4, 5번 중에서 전반적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합니까? 3, 4번 울기 전에 받으시고요. 여보세요라는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이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 때까지 가만히 계신다는 불평을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먼저 응대하는 게 좋습니다. 이런 말일 테고요. 세 번째,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전화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알 수가 없지요. 이렇게 말했고요. 네 번째, 전화를 받았으면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여보세요 라고 말한 다음에 자신의 직책과 그 받는 사람은 누구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파트에서 자신의 상식과 지문의 내용이 일치한다라고 보여졌을 때 그때 좀 더 빠른 속도로 글을 읽기 위해서 선택적으로 글 읽기도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4번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14번 보시면 이 에티켓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직장 예절이죠. 직장 예절을 맞는데 고충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야기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점심 식사를 직원분들과 함께 했는데 속이 상했어. 왜 그래? 그랬더니 9,000원이나 되는 식당으로 가서 과장님이 사준 게 아니라 각각 내서 이 돈을 친해지고 싶지만 돈 부담이 너무 심해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14번이. 그 내용으로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 것을 고르는 문제예요. 1번 보시면 일단 식사 자리에 동석했다. 그건 다른 사람과의 교류를 위해서. 2번 에티켓이란 마음가짐인데 과장님이 좀 더 비싼 음식값에 대해서 고려했어야 돼. 세 번째, 아르바이트생 춘심은 직장 예절을 지키고자 최선을 다했는지, 그래서 만나자고 해서 먼저 갔고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하고 싶어 했었다. 네 번째, 식사를 함께 하자고 제의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절하는 것은 호감을 주는 태도라고 볼 수 없다. 뭐 그렇게 볼 수 있죠. 자, 다섯 번째, 춘심에 대한 에티켓을 제대로 지켰다고 한다면 점심 식사값을 내주었어야 한다. 이렇게 이 다섯째 부분은 점심 식사값을 내주는 게 에티켓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호의죠. 내주는 건 호의이고요. 점심 식사값이 과도하지 않은 식당에 가서 서로 이렇게 더치페이를 하는 과정일 수 있고요. 그런 과정이 에티켓이라고 보여지고 이 식사값을 내주어야 한다라는 범위까지는 에티켓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부터는 쉬는 시간 거치고 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